네, 칠판 정리하고 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강 여러분들 그 수입에 대한 그 컨트랙트에 대해서는 그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잘 발췌하셔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그런 그 수입 계약에 대해서 그 어떤 수입에 대한 그 계약서죠. 매매 계약서라든지 이런 컨트랙트 같은 경우도 어떤 번역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무역 협회라든지 하여튼 무역 그 커트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데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영어를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그 컨설팅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부담금 없이 아마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나 번역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용하셔서 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그 특별한 그 어떤 계약 적는데 오차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 2강에서는요 수입 승인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볼게요. 그 수입 승인 확인이 있는데 거기 저 236페이지 여러분들 236페이지입니다. 200 계속 할게요. 2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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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대외무역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제법규에 의한 이해, 생물자원보호, 수출입의 균형 등을 위하여 승인 대상 품목의 품목별 수량 금액에 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 줄에 보면 수입 제한 품목만 HS 번호를 기준으로 열거되고 있다. HS 번호 우리 배웠어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어디서요? FTA라고 하는 우리가 특혜 원산지 증명을 어떤 기준으로 쓴다 그랬어요? HS 기준에 의해서 쓴다 그랬어요. HS 번호라는 건 어때요? 그 밑에 팁이 있습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그 팁이 있어요. 꼭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HS 번호란 Harmonized Commun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이 단어의 첫 자를 이니셜을 다 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HS 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HS 코드는 뭐 하모나이즈드 쭉 해갖고 끝에 시스템까지.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신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외 바이어들이나 또 셀러들에게 HS 코드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가지고서 길게 단어로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약자로 무역 서류와 통계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관세 협력 이사회가 제정한 상품 분류 체계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이다. 세금을 분류할 수 있는 번호다라고 해서 세 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공통으로 사용한 품목별 고유 번호가 6자리. 세계적으로는 공통입니다. 6자리는. 이거 배웠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고유 번호자 4자리 합쳐서 10자리예요. 근데 4자리는 뭐라 그랬어요? 통계를 위한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도로 4자리를 더 넣습니다. 그러니까 6자리가 되면 뭐 그 물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자리까지 쓰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통계 자료를 쓰기 위해서 10자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통일 상품 분류 해서 HS 그다음에 K는 코리아입니다. 코리아를 사용하고 있다. HS 번호는 해당 품목의 수출입 규제 사항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수입 품목의 경우 뭐 한다고요? 관세율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서는 제품보다는 HS 코드를 먼저 봅니다. HS 코드가 합당한가를 먼저 보고
그 관세율표에 따라서 HS 코드를 찾으면 그 물품에 대한 관세가 얼마인가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3%면 3%, 5%면 5%라고 하는 그 관세를 세관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주가 거기에 대한 관세와 기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세는 HS 코드에 준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한번 계속 볼게요. HS 번호는 해당 품목의 수출입 규제 사항을 적용할 때뿐만이 아니라 수입 품목의 경우 관세율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말씀드렸고요. HS 품목 분류 검색 서비스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 수출 대상국의 관세율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렇죠. 그 품목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 97류가 있다 그랬죠. 97류가 있고 그다음에 1255개의 호가 있고 그다음에 약 5600개 정도의 뭐가 있다 그랬죠. 서브 헤딩이 있어요. 호 챕터 류와 호와 소호 그를 통해서 그다음에 전체적인 제품은 약 12,500개 정도의 우리가 제품에 HS 코드를 붙인다. 여러분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HS 품목 분류 검색 서비스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 수출 대상국의 관세율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할 때에도 대상 국가의 HS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그게 제일 좋은 것이 이제 관세청.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 관세청 홈페이지가 있어요. 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어디 홈페이지 말씀드렸어요.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관세율표가 나옵니다. 관세율표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HS 코드를 어떤 몇 번이냐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청에 들어가면 관세율표, 또 여기에 FTA 관련된 국가의 세금 관세죠, 그죠? 관세. 이 관세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세금, 그 다음에 그 세금이 먹여졌을 때 우리나라의 제품이 그 국가에 가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팔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포캐스팅 해야 됩니다. 점초에 미리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이제 그 하나의 영업 방법에 대해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HS 그 세계 관세기구 이 WCO라고 하는 건 세계 관세기구에서 그 세금을 매기는 데 대한 서로의 협력 방안을 이제 쭉 얘기를 하죠. 그 제정한 품목 분류에 관한 공식 지침서, 또 상품 인덱스. 상품 인덱스는 뭐예요? 여러분들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이 다 전부 그라스 잔일 수도 없고요. 유리에 된 것이라고 다 꽃병일 수도 없고요. 유리라고 만든 뭐 그릇이라고 해서 다 식기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유리의 제품이 처음에 나오고요. 유리 제품으로 만들었다가 류가 되죠. 유리의 제품을 어떻게 만들었냐? 헤딩에 대해요. 그 유리의 제품에 대한 규격과 사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분류를 할 때는 그런 분류에 대한 것들을 어디서 한다? WCO 세계 관세기구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만나서 어떤 품목 분류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상호간에 호환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HS 코드 6자리는요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같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뭐일 수 있어요? 화이트보드에 쓰이는 펜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매직펜하고 어때요? 분류가 틀리죠. 그렇다면 이것도 매직펜이라고 그러고 유성 매직 있죠. 유성펜하고 이거하고는 용도가 틀려요. 유성펜을 여기다 쓰면 안 지워지잖아요. 이걸 여기다 쓰면 지워져요. 그 두 개를 각각의 분류를 해놓은 어떤 나라에는 이걸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면 상품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여기서 해결이 된다. WCO 세계 관세기구에서 해결이 된다. 그런 서비스 등을 제공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세청
홈페이지 여기 나와 있네요. 관세청 홈페이지 뭐예요? customs.go.kr 여기 접속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 상단의 품목 분류 메뉴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 품목 분류 검색 메뉴를 클릭하면 검색 범위, 관세율, 해설서, 분류 사례, 상품 인덱스, WCO 이견서 요것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검색 결과를 확인한 후 찾고자 하는 품명을 클릭하면 검색된 결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꼭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그냥 뭔가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셔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HS 코드를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HS 코드를 모를 때는 사전 그 HS 코드를 지원해주는 방법하고 그 돈이 얼마 들어가고 소리가 뭐가 들어가는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부디 보시고 HS 코드가 잘못 정해지면요, 이 옷 입었을 때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옷이야 버리면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관세가 예를 들어서 10% 관세인 것을 3% 5%로 들어왔다면 나중에도 추징이 될 수 있어요. 관세 이 HS 코드가 잘못됐을 경우 그럼 회사에 엄청난 그 데미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환수 처리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정말 회사가 크게 막 그 요동칠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것이 그래서 그런 치명타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HS 사전 분류 심사 제도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필요는 꼭 있다. 그래서 저는 적극 그것을 추천하는데 뭐 이런 거는 되죠. 쇳덩어리다. 그럼 쇳덩어리는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1류에서 97류까지 찾으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소다 01이에요. 살아있는 소는 1에서부터 쭉 했는데 012 살아있는 소예요.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찾기는 쉽죠. HS 코드. 근데 그것을 도축을 했을 때 뭐 어떤 몇 도씨로 해서 보관하고 어떤 방법으로 도축했냐에 따라서 또 그 HS 코드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모자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모자에 햇빛 가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HS 코드가 틀려요. 선캡이라고 하더라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그 챙이 달린 거가 안 달린 거하고도 틀리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잘못 들어와서 물론 그 선캡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지금 세금 차이가 세금 차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추징이 돼서 정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 회사에서는 큰 데미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HS 사전 분류 심사 제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237페이지 한번 보세요. 237페이지 보시면 그 항상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수입할 땐 뭐라 했어요? 임포트 라이센스라고 해서 IL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IL을 받아야 LC상에도 첨부 서류가 됩니다. 그 IL 즉 수입 승인 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상 품목 무엇을 수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협회나 기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IL을 받아야 돼요. 까다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그 스펙에 대해서 그 상품에 대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려주고 수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축산물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수입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특별히 수입 승인 대상 품목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거기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북한에서 우리가 물건을 들어올 수 있어요. 한약재도 우회 수출을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제3자 수출할 수도 있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산 한약재 같은 경우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또는 한약재 이거 똑같은 건데 또 여기 통일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입 허가 라이센스를 받아서 수입을 할 수가 있다. 그 밑에 보실까요? 230페이지 수입 승인이란 수출입 공고에 의해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을 수입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래서 어떤
그 제약되어 있는 제품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좀 무섭긴 하지만 시체 수입이 되죠, 그죠? 그런 그것도 어떤 수입 기능, 그러니까 그 승인 기관의 수입을 얻어서 마약도 수입을 하죠. 마약은 우리가 수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디서 수입해요? 병원에서 수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마취제로도 쓰일 수 있고 진통제로도 소량씩 하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마약도 수입을 합니다. 정식적인.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대상 품목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 승인 236페이지 지났고 238페이지 볼까요? 238페이지 보면 수입 승인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표가 있습니다. 18.2에 수입 승인의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승인 기관은 아까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건, 구비 서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그 제품에 대해서 보시고 잘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한번 요 껑충 뛰어넘어서 241페이지 보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입 승인 신청서가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임포트 라이센스라고 했죠? 이제 어떤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포트 라이센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쭉 보시죠. 1번은 뭘로 되어 있어요? 수입자, 상호 주소, 성명, 무역업 고유번호 이거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위탁자. 위탁자는 뭐예요? 무역업 고유번호가 없는 자가 수입할 때는 무역 고유번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탁자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수입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무역 번호가 없거나 이제 어떤 그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올 때는 이 사항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자 실제적인 화주는 누구예요? 위탁자. 그래서 서류상의 화주는 누구예요? 수입자예요. 그래서 무역 그 밑에 241페이지 2번에 보세요. 거기 2번에서 위탁자 거기 보시면 위탁자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수입 대항 계약서상에 수입 위탁자를 기재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무역업 고유번호 소지자도 다른 무역업 고유번호 소지자에게 수입을 위탁할 수 있다. 수입은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원산지 당해 수입 물품의 원산국을 기재한다. 어디서 들어오는지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선적항이네요. 4번 선적항. 계약서나 오퍼시트상의 선적항을 기재해야 한다. 선적항은 뭐 예를 들면 인천 우리가 이제 인천항이라든지 부산항이라든지 이걸 기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송화인. 송화인은 뭐예요? 5번이 4, 5. 네, 송화인. 컨사이니 그럼 뭐예요? 5번 보세요. 수입 승인 신청의 근거 서류인 물품 배도 확약서, 오퍼시트나 계약서의 물품 공급자인 수출자를 기재하는데 신용자로 거래한 때는 수익자가 송화인이 된다. 베네피셔리가요. 신용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여러분 컨사이니하고 베네피셔리 이 10%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컨사이니 그러면 여기 우리가 매도 확약이니까 수출자를 기재하는 거죠. 컨사이니. 컨사이너 니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컨사이너예요. 컨사이니하고 컨사이너하고 구분돼야 되죠. 그래서 신용장으로 LC로 할 때는 수익자가 송화인이 된다. 수익자가 베네피셔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퀴즈 과제로 제가 한번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 6번에 보시면 금액 토탈 어마운트가 되어 있고요. 수익 금액을 기재하고 결제 기간 볼까요? 결제 기간 다음과 같이 결제한다. 외환 수입 신용장에 의한 거래 중 일람불인 경우는 S사이트. 그죠? S사이트는 뭐예요? 일괄 지급한다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S사이트라고
화한 수입 신용장에 의한 거래 중 유전스 나눠서 내겠다 또는 며칠 후에 내겠다라는 거죠. 연불 거래인 경우에는 at days after sight 또는 date of BL 이런 식으로. 그래서 at days 며칠 날 90일짜리면 90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될 거예요. 추심 결제 방식에 의한 거래 중 지급 인도 조건. 지급 인도 조건은 뭐예요? LC가 신용장 없는 그 거래죠, 이거는. 그렇지만 DP도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SIT하고 똑같아요. LC하고. 여기 돼 있네요. 또 Documents Against Payment에서 앞에 DP를 했어요. 이런 DP인 경우는 SIT, 추심 결제 방식에 의한 거래 중 인수인도 조건. 이건 Documents Against Acceptance라고 했는데 이 DA는 며칠 있다 주겠다라고 하는 외상거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누구한테 좋은가요? DA는. 그렇죠. 수입자한테 좋죠. 왜 좋겠어요? 물건을 수입하고 돈을 결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90일 정도의 DA다라고 얘기하면 90일 후에 이 물건 값을 은행에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수입자한테 못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줘서는 절대 안 되겠죠. 90일 있다가 그 회사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 물건을 고의적으로 결제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A 같은 경우는 충분한 어떤 거래 형태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시면요, 결제 기간에 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입 거래 중 사전 송금 방식인 경우에는 Payment in Advance 또 그다음에 송금 방식에 의한 거래 중 현금 교환도 방식인 경우에는 COD, CAD, COD 배웠죠. COD는 뭐예요?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곳에 수출자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수출자의 국가에 수입 국가에 지사가 있거나,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 와서 어떤 패킹 한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고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수출국이 수입자의 나라에 뭐가 있어요? 지사가 있는 경우에 물건을 지사에다 보내면 그쪽 수입국에서 그 지사에 가서 그 물건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출자가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운임이라든지 기타 제품에 대한 악성 재고를 가질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러한 COD와 CAD 그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 기타의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신용장상의 대금 결제 방식에 의거 결제 기간 및 금액을 각각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8번은 어디 있죠? 가격 조건, Terms of Payment로 돼 있어요. 수입 물품의 인도 장소와 재비용, 모든 비용 및 위험 부담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가격 조건이고, 가격 조건 2도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2도로 되어 있는 가격 조건이고, 가격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선적 서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당연하죠. 인코텀스 1990, 1990의 13개 조건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여기 나와 있네요. 13개 조건. 우리가 13개 조건 중에서 4개인가를 배웠어요. 뭐 엑스옥스까지 5개. 그 다음에 뭐 TT는 여러분들이 은행 송금하듯이 은행에다 맡기면 됩니다. 그럼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해서 어떤 송금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FOB하고 CIF라고 그랬어요. CIF는 매도인이 그 도착한까지의 어떤 보험료와 그리고 뭐예요? 운임을 부담하는 거죠. HS 부호 또 나왔네요. 9번에 한번 보세요. HS 부호 쓰는 칸이 있어요. HS 코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품목 및 규격 그 전에 description of goods 또는 specification이라고 적어져 있는 그 옆에 HS 부호를 꼭 적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HS 부호를 꼭
잘 찾을 수 있고 또는 HS부의 사전 검사를 통해서 미리 알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다가 실무에 나가서 바로 그런 것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HS부호, 수입물품의 HS부호를 기재한다. 수입물품의 HS 분류는 HS 상품 분류상의 분류와 일치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 물품을 통해서 이게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품명명 규격. 요거 쭉 보고요. 쭉 보서 위에서 6번째 줄. 거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품명을 먼저 기재하고 줄을 바꾸어 규격을 기재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description이에요. description of goods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요 밑에다가 이제 1번 예를 들어서 프린터예요. 프린터인데 이게 무슨 프린터냐? 이것을 적지 말고 프린터 밑에 줄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기서요. 뭐 잉크젯 뭐 of 워터블 잉크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요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 줄을 바꿔서 그 서브 제목 서브 타이틀을 이제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품명이 관세율표상에 게재된 경우에는 그 품명을 먼저 기재하고 성분, 가공 정도, 용도 등의 규격도 관세율표상의 표현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럼 뭐 당연한 얘기 보지 말고요. 그대로 쭉 보시고 그 밑에 그냥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단위 및 수량. 수입계약서나 수입신용장에 명시된 단위 및 수량을 기재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 11번 한번 볼까요? 11번 보려면 어디로 갈까요? 저기 240페이지. 그 수입승인서 IL에 보세요. 그냥 그 보지 말고 그냥 그 240페이지 펴세요. 단위 및 수량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유니트는 단위. 그 다음에 퀀티티는 수량. 단가는 뭐예요? 유니트 프라이스. 그래서 유니트 프라이스는 뭐 어떤 거를 또 쓴다 그랬죠? 애트마크하고 비슷한 거 쓴다 그랬죠. 뭐예요? 요거 앞에다 하면 이거 단가예요. 단가. 유니트 프라이스예요. 단가를 표시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액, 어마운트, 토탈 금액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승인 조건, 컨디션 오브 어프로벌 했는데 승인 조건은 뭐가 승인 조건이 있는지 다시 한번 242페이지 승인 조건 보면 승인 14번에 한번 보세요. 승인기관에서 승인한 조건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대외무역관리규정상 거래 형태별 수입 승인 조건 등을 기재한다. 각 나라마다 수입이 제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국의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자연 보호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건강과 어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재하는 물품에 대해 있어서는 거기에 승인 번호를 적어야 된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서류가 아무리 다른 게 잘 돼 있더라도 어떤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수출입하는데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15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또는 20년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출입에 대한 유효기간은 반드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인지 1년인지 뭐 6개월인지 그거는 결정해서 적어야 될 것 같고요. 16번에 수입 승인번호 수입 승인기관에서 부여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적을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적어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47페이지 볼까요? 247페이지 247페이지에
(247페이지에) 보면은 취소불능 화환 신용장 신청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어떤 단어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쉬고요. 칠판 정리한 다음에 제 3강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